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시아나 항공은 1988년에 설립돼서요. 1999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항공 운송 사업이고요.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은 9개 노선, 그리고 국제 여객은 71개 노선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 회사, 즉 계열사로는요.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아시아나 IDT, 또 아시아나 에어포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2조 8,952억 원, 영업손실 25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 6,8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아시아나 항공 공시는 뭘까요? 예, 일단 앞서서 공시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네. 아시아나 항공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죠. 그쵸. 항공, 그다음에 여행주. 대표적인 어떤 피해주인데 아시아나 항공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좀 있었어요. 네. 주가의 어떤 회복률이 좀 있었죠. 네. 반기까지는 영업이익까지 좀 내고 있던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의 영업손실로 전환됐고 다시 코로나 이 방역 조치까지 좀 강화되면서 네. 기아가 없는 어떤 이 여행업의 어떤 이 그쵸. 불황이 좀 지속될 것 아닌가. 네. 자, 그런 어떤 우려감이 지금 증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회사 벌금 등의 부가 공시를 좀 제출했는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금 등의 부가 정정 공시예요. 원래는 작년 11월에 최초 공시를 좀 했는데 자, 최종 확정에 따라서 이 정정 공시를 한 겁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정정 사유는요. 납부 기한에 부과 금액을 좀 변경했다. 정정 전에는 969억, 정정 후는 972억 원. 지금 금액이 969억 원에 처음 나왔던 이 벌금 부과 예정액에서 972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좀 되면서 오히려 금액이 오히려 한 늘었네요. 10억 정도, 네. 한 8, 9억 정도 더 네. 증가가 좀 됐는데 자,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회사는 과세 예고 금액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지세 금액이다. 자, 차이가 뭐냐면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이 추징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네. 969억 원에 대해서. 네. 그런데 확정된 금액에서 972억 원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 고지를 한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는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을 통해서 상기 부과 금액은 납부 고지서상의 고지세 금액이고 최종 세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 즉 972억 원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공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네. 향후 대책입니다. 상기 부과 금액은 납부 고지서상의 고지세 금액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인 이 기한 내의 절차에 따라서 재공시하겠다,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응할 예정이라고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네. 그럼 972억 원에 대해서 왜 부과를 받았는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다름 아닌 2015년 그리고 2017년 이 사이에 발생됐던 법인세 등의 이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금호 터미널의 지분을 금호 산업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됐던 관련된 세금 부분이 972억 원으로 좀 확정이 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무적 쟁점이 있다면 네. 세무 불복 소송을 통해서 추징금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다라고 회사는 회사 일종의 좀 입장에서. 액션이죠. 그런데 네. 이게 무조건 다 불복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납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한다든가 다른 연부연납, 다른 대체 수단으로 납부를 한다든가 좀 두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바로 추징되지 않는다면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해가지고
972억 원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세무적 포지션이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회사가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서울국세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한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징금을 이제 제공을 해야 한다, 내야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갈수록 실적 악화에 지금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징금까지 납부를 하게 된다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걱정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미 2분기에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추징금이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액수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불로 납부가 된다면 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가 추징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회사의 유동자금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장사가 좀 잘 돼서 이익의 폭이 좀 증가되고 사내 유보자금이 좀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회사에는 어떤 유동성분이 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 조세불복을 통해서 이 시점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네, 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시간적인 어떤 부분을 번다든가 두 번째 추징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만약에 다퉈서 좀 줄인다면 더 다행이고 마지막에 대체 수단으로는 최종에 이르러서는 이걸 한 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네. 분할 납부를 회사의 어떤 사정을 설명해서 분할 납부를 통해서 이 세금을 좀 뭐 몇 년에 나눠서 좀 납부를 한다든가 회차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대체 방법들이 있는지는 또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대한항공이랑 매각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는 건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좀 한 고비 넘긴 거 아닐까, 네,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네. 어제였는데 자, 기어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기업심사 결합제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안에 네. 협상 테이블에서 회의 주지를 통해서 합병 승인을 하겠다라는 게 좀 밝혀졌는데 네. 물론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인데 조건부 승인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볼게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슬롯, 운수권의 일부 반납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네. 어렵죠. 슬롯이 뭡니까? 슬롯 어렵죠? 처음 들어본 그렇죠. 단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살짝 찾고 네. 왔거든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요? 슬롯은 일종의 영업권입니다. 네. 비행기에 우리가 항공의 스케줄이 있죠. 뭐 1시부터 1시 10분은 A항공사, 그쵸. 1시 20분부터는 B항공사. 자, 내릴 수 있는 시간대, 그다음에 이제 이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이 슬롯,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는 슬롯을 합병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다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그렇죠. 독과점에 피할 수 없는 네. 독과점 논란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합병 승인을 다소 좀 이렇게 미뤄왔던 것인데 자, 조건부 그럼 슬롯이랑 운수권 일부를 정리하든지 반납해라. 네. 자, 팔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의 어떤 독과점 규정 안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슬롯 배정을 좀 한다면 네. 나름의 공평한 어떤 게임을 좀 할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자, 이 조항 조치를 좀 한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슬롯 재정비에 따른 어떤 방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합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네. 합병이 중요한 어떤 수단 관점에서 빠르게 슬롯 정비나 운수권 반납 등의 어떤 네.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 자,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슬롯이 반납되고 운수권이 반납되면 그 노선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 문제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비행기 네. 그 노선에 움직였던 노동 인력들 관련된 매출들이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이 겁니다.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잉여 인력의 어떤 문제인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서로 양사 항공사 간의 어떤 노조, 네. 자, 합병을 반대하는 측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 좀 있을 텐데 만약에 인력의 어떤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잉여 인력 어떤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합병의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공정위가 제시한 독과점 해결할 조치를 이행을 하더라도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해외 당국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이제 다른 주요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도 남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네. 지금 살펴본 바로는 한 3개국까지는 지금 심사위원회 승인이 좀 떨어졌고 네. 나머지 이제 국내 승인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각국의 어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독과점 논란은 있지만 항공슬롯 부분이 합쳐진다고 해서 이걸 뭐 별건으로 움직였던 거랑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자국의 어떤 이익 침해를 가져오는 네. 어떤 사항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해외 승인 문제는 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급선무했던 어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정의 어떤 합병 승인이었는데 그쵸. 네. 일차적인 어떤 산을 좀 넘어간다면 네. 나머지는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승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고비를 넘겨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나항공 청사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어떤 합병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 좀 급등했어요. 네. 아무래도 합병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공룡 거대 항공사가 국내에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 만약에 종결된다면 네. 그다음에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그렇죠. 훨씬 더 파급적인 어떤 이 네. 외형 가치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도 대한항공과의 어떤 합병 시너지는 충분히 좀 예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차트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 기점에 33,170원, 2020년도 11월 기점에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던 이 타이밍에 33,170원의 고점을 좀 형성했다는 거죠. 네. 자, 이후까지 좀 오면서 좀 내용을 좀 봤지만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내용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자,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부각이 좀 됐던 시점이죠. 그렇죠. 바로 요 구간인데 자, 주가가 이때 당시 좀 보면은 자, 29,000원, 3만 원대에 좀 머물렀던 주가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3분기 이후에 방역 조치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부분이 크게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그쵸. 주가 좀 횡보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합병 기대감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포인트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고 네. 자, 매수. 자,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매수 유효 구간은 자, 요 구간이에요. 자, 18,000원에서 19,000원,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모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서 계속 삽니까가 아닙니다. 네. 차곡차곡 현 구간까지는 좀 모아간다면 위드 코로나 이후 또는 여행 재개 조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18,000원에서 19,000원을 매수 유효 구간, 그리고 포트 비중은 10%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공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는 1998년 8월에 설립됐고요. 200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요, IT 서비스 부문, 광고 사업 부문, 그리고 이커머스 유통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유통 사업 부문은요,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매출 포지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부문 19.5%, 광고 사업 부문 8.6%, 이커머스 유통 부문 71.1%로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오아시스 마켓에서 나온다고도 해석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 2,752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
당기 순손실 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일단 지어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표님, 지어소프트 공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공시 앞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지어소프트 좀 더 부연해서 가겠습니다. 오아시스 네. 마켓 코로나19의 이 시초와 더불어서 성장됐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언택트가 좀 확산되면서 이 비대면 쇼핑 체계의 어떤 이 가시화된 성장이 좀 있었는데 오아시스 마켓은 마켓 컬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이 신선식품의 어떤 식자재를 새벽에 배송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핫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자, 지어소프트의 매출 포지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1%의 유통 부분의 어떤 전체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데, 바로 어제였죠. 회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을 좀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발행회사는요, 주식회사 지어솔루션,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고 주요 사업 부분이 좀 관심이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제조업을 영위한다. 자, 취득 주식수는요 200만 주, 취득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의 43.7%에 해당되는 지분 200억 원을 100% 취득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100억을 자회사에 출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를 밑에 두고 어떤 사업을 한다? 2차 전지 소재 관련 제조업을 하겠다. 자, 취득 목적에 대해서 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제조업 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이외에는 뭐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정보도 없고 2차 전지 전기차용의 어떤 소재를 한다. 자,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게 힌트예요. 자, 무슨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과시하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나와질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회사는 이커머스 유통 부분이 거의 주력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 배터리의 어떤 소재 사업에 신규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자, 이 유관된 어떤 사업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IT 서비스, 광고 사업 부분, 그리고 이커머스 유통 사업.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네요. 전기차 제조 사업까지 들어온다면 사업 시너지는 좀 다소 맞지 않는데 좀 의아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주목할 어떤 이 사업 부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느냐.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지어소프트가 2022년도 제1의 필두라는 이 회사의 목표가 있죠. 바로 뭐냐면 오아시스 마켓의 신규 상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오아시스가 이 상장 적격성이 좀 문제가 되는 지금 상장사의 독립성을 위한 임원의 겸직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오아시스의 새로운 어떤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세워두고 기존의 그 의장이 지어소프트에만 좀 사업에 올인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발표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아시스 마켓이 상장이 좀 더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가시화가 된다면 관련된 단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상장 차익. 지분 가치가 달라지면 상장 차익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어떤 상장 차익이 있다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까. 자, 저는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영준 지어소프트 회장은 오아시스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다고 하고 안준영 지어소프트 이사 겸 오아시스 대표도 지어소프트 등기 이사에서 이름을 내렸습니다. 근데 김영준 회장은 지어솔루션 대표직을 또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겸직을 내려놓고 각각 독립 경영 그리고 신사업에 주력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읽어도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은 뭐냐면 오아시스의 어떤 상장을 위해서 이게 지어소프트의 어떤 의장이 오아시스의 대표도 맡고 관련된 관계사의 모든 대표직을 좀 맡게 된다면 상장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문 경영인을 좀 세웠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고 물론 최종 결정은 김영준 의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는 사실상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아시스는 또 사실 올해 IPO, 이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잖아요. 흥행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충분히 네. 흥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 좀 오미크론 확산까지 좀 오늘자 신문에서는 뭐 유럽과 뭐 미국 등의 네. 어마어마한 좀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코로나19의 어떤 이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비대면 그다음에 식재료의 어떤 새벽 배송은 좀 유효할 것이다. 특히 지금같이 방역 패스가 네. 강화됐기 때문에 1인이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이 마켓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이 신선식품을 배송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따른 어떤 수혜 부분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시점으로는 더 이상 늦춰지지 않아야 되는 시점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어소프트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밝히면서 시장 반응이 또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온 3시 1분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어제만 8%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일단 네. 뭐 회사의 신규 사업에 따른 네.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는데 네, 기대감 때문에 반영이 됐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의 이 결정 공시만 갖고는 회사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 비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회사 네. 차원에서의 미래 비전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 비전도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다소 회사가 기대감은 좀 가진 게 맞지만 그렇죠. 오늘 저 주가가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후속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려감도 사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 IPO 성공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진출이랑 기대감이 동시에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 주가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마켓 관련된 이슈로 작년 8월에 대시세 좀 분출했죠. 자, 저점 대비 12,850원 대비 거의 뭐 2배 이상의 큰 급증세를 좀 보였다가 최근에 상승분을 좀 반납했어요. 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전환 소식도 좀 나왔던 작년 3분기 이후였는데 자, 그렇다가 지금은 주가 좀 정체적인 어떤 구간이 좀 진입을 한 건 맞지만 바로 어제 좀 상승이 나왔던 요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은 뭐였냐면 자, 신사업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금액을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뭐 100억 투자해놓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없죠. 네. 근데 1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100억은 초도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1차적인 어떤 출자고 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사업 부분의 양수 또는 인수를 통해서 외형 가치가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 네. 모멘텀으로 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오아시스 상장 기대감 하나,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가시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자,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인데 네. 자, 요 구간입니다. 17,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드리고요. 17,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17,000원이 이탈된다면 자, 16,000원 구간까지도 2차 매수 유효 구간, 괜찮은 구간입니다. 자,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포트 비중 10% 제시해 주셨고요. 또 17,000원 이탈되면 2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이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요, 전자재료 전문 기업으로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2차 전지용 음극재 등의 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생산하는 제품으로는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칩 부품용 전극재, 그리고 LED용 형광체, 또 아몰레드 재료,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등이 생산이 되고요. 특히 LED용 형광체는 지난해 LG화학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은
1,487억 원,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1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의 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대주전자 재료 공시 어떤 거 살펴봐야 될까요? 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산재평가 자율 공시 좀 했는데, 자, 먼저 공시 유형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산재평가 결과, 자, 자율 공시와 수시 공시가 있습니다. 의무 공시인데, 자, 뭐냐면 기준이 재평가의 이 자산 총액 대비 이 비율이 만약에 10%를 초과한다면, 네. 10%를 초과한다면요, 의무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재평가 결과라는 공시 문항을 좀 제출되고, 만약에 10% 미만이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자산의 어떤 증감 효과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회사가 네. 자율 공시를 한 겁니다. 네. 내용 살펴볼게요. 재평가의 목적물은 토지입니다. 대상은 경기 시흥 서해안로에 위치한 회사의 이 토지고요. 재평가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부가액 710억 원의 이 토지를 다시 평가를 해봤더니 현 시점에 다시 평가를 해봤는데 877억 원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66억 원의 재평가 차익이 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자산 총액 대비 한 8%의 증감 효과가 좀 있다라고 회사는 밝힌 바가 좀 있는데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회계 처리의 예정 내역입니다. 토지 자산이 166억 원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재평가의 잉여금 166억이 자본의 증가 부분으로 반영이 된다. 이연법인세 효과는 기말 결산 시에 산정해서 결산이 완료되고 나서 이연법인세에 반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상기 회계 처리 예정 내역은 감사인의 감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감사인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는 재평가,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평가를 좀 잘못 받은 것 같은데 감정서가 좀 너무 회사에 유리한데라고 감사인이 판단한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보면 감정평가의 이 밸류가 과대 계상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메이저 감정평가사에서 이 평가한 이 재평가는 그대로 많이 인정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공시가 주는 의미는 네. 회사의 어떤 자산 재평가라는 거 이런 거예요. 네. 회사가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이 10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토지 가치 많이 올라갈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네. 맨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10억에 샀는데 공시 뭐 지가가 좀 바뀐다고 해서 네. 그 부분적으로 회계 반영은 좀 하겠지만 그쵸. 시가 거의 한 3, 4배가 됐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세가 30억, 40억이라고 한다면 네.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회사의 토지가 10억이 아니라 40억으로 바뀌었을 때 30억 원의 자산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네. 재평가는 꾸준히 12월에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 지난 11월에 8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단숨에 대규모 현금을 또 손에 넣기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하는 걸까요? 예, 일단 전환사채 부분인데 잠깐 내용 볼게요. 분기보고서 잠깐 네. 보면은 자,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이 현금성 자산이 183억. 자, 3분기 기준에 한 183억 정도의 이제 현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1월 15일 날 얼마 들어왔죠? 거의 800억 원에 육박하는 799억 원이 들어왔죠. 네. 어림잡아서 거의 근 980억, 거의 1000억 원에 좀 육박하는 수준의 현금성 자산이 12월 말 기준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까? 발행 조건부터 좀 보고 갈게요. 네. 자, 내용을 좀 보면은 자, 회사 10월 달에 발행한 회사 전환사채 발행 결정입니다. 자, 전체 800억 원의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인데 이때 당시에 발행된 이 사채 내역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죠. 자, 회사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800억 원, 799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모두 표면이자와 만기가 모두 제로, 무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자, 그렇다는 거는 투자자가 내가 돈을 드릴게요. 제발 좀 투자 좀 하게 그쵸. 해주세요라고 하는 네.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비율은 100%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내용인데 네.
자, 여기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즉 리픽싱. 주가가 빠지면 행사가액을 바꿔주는 그 제도까지 조건에 없다는 겁니다. 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00억 원에 육박하는 이 전환사채 대금을 무이자로 지급했다. 어디가 지급했죠? 자, 내용을 볼게요. 네. 자, 넥스트 1호 유한회사입니다. 자, P입니다. 펀드가 조성한 유한회사를 통해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가 799억 원을 투자를 한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이 투자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다름 아닌 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 개의 나라뿐이 없어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예고되고 있고 이 소재에 따른 어떤 캐파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이 배경이 투자의 배경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가 그럼 도대체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거죠. 1차 전지는 쉽게 말해서 알카라인. 네. 집에서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예요. 네. 그런데 2차 전지는 계속 충전해서 쓰는 이 전지라는 네. 거죠. 거기서 리튬 이온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2차 전지에는 크게 네 가지의 소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 분리막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각 핵심 소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음극재 소재는 네. 2차 전지 4대 소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관련된 이 소재 구성 품목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네. 망간, 규소 이런 어떤 이 희귀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생산 원가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실리콘으로 대체되는 음극재를 개발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자, 획기적인 어떤 신소재의 네.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환 청구권 행사 가능일이 내년 11월 16일인데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뭐 용어 많이 어렵기 네.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자, 정해진 어떤 이자율이 있어요. 또는 발행된 가액이 있어요. 가령 A 회사에 주당 1,000원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후에 주가가 1,500원이 됐어요. 그럼 주식을 전환하는 거죠. 사채를 상환받지 않고 주식으로 증자 형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주당 500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800원으로 떨어진다. 주당 200원의 손실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으로 전환하면 200원의 손실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사채로 상환을 받는 거죠. 원금과 네. 약정될 이자를 받아가는 형태. 이게 바로 사채 투자인데 자, 이게 발행의 공모의 방식과 사모의 방식이 있어요. 공모는 발행과 동시에 3개월 안에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증권신고서, 즉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가 네. 있고 사모 발행 형태는 금감원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 후에 행사를 할 수 있다. 즉 1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공모와 사모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의 또 설명을 통해서도 다들 느끼셨을 텐데 신규 투자자와 또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작년에 너무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한 5만 원대 유지됐던 이 주가적인 포인트를 보더라도 거의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던 흐름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네. 자, 이게 신소재 개발에 따른 기대감과 11월에 뭐가 있었죠? 자, 무려 800억 원의 파격적인 무이자 사채를 조달에 이제 성공하면서 미래 사업의 어떤 가치를 좀 더 기대감 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여기서 좀 일회성으로 좀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단 부분에서는 요 구간이죠. 자, 9만 8천 원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8천 원이 좀 지지가 된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지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관점 의견 좀 제시해주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봤는데 자, 요 구간입니다. 9만 2천 원, 9만 2천 원에서 10만 2천 원 구간.
92,000원에서 102,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주가 변동성 이슈 때문에 급락 하회를 한다면 78,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 자 2차 매수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입니다. 78,000원에서 9만 원 구간, 78,000원에서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98,000원이 지지되면 보유를 하시고 또 신규자들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는 92,000원에서 102,000원 포트 비중 5%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000원에서 9만 원까지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